최근 세계 이목을 끌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 중국도 10년 만에 권력 재편을 맞아 시진핑 체제로 전환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정책에 대해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방침에 변화를 줄 경우 한미 간의 조율 작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욱 치열해질 미중 간 패권 경쟁이 표면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육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권력 교체기를 맞으면서 앞으로 우리의 외교 정책과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국회 생생토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의 이영대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최근 대선을 치르고 정권 교체기를 맞았는데요. 동북아는 물론 세계 정세가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 그리고 중국의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시진핑 체제, 앞으로 과연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또 우리의 외교적 대응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외무부 출신의 외교관으로서 이번 중국과 외교 또 미국과의 외교와 관련해서 정권 교체에 남다른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셨을 텐데요. 전체적인 감상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의 변화는 탈냉전 이후에 네. 가장 커다란 격변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여러 주요 나라들이 그 지도자의 교체 과정을 겪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고 중국도 지금 이제 7중 전회가 열리고 있는데 곧 이제 지도자가 교체가 되죠.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지난 총선에서 아마 전국 최다 득표 하셨던가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으로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지역구를 살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계속 예전에 외교관 하시면서 하시듯이 국제적인 것을 양쪽으로 다 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뭐 지금까지는 네. 양측을 나름대로 잘 양립하면서 네.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이제 뭐 해외 쪽도 신경을 쓰고 다니고 있는데 지역구민들이 아주 잘 이해를 해주시고 네. 지지를 많이 보내주십니다. 네. 지금 여의도 연구소도 지금 계속 관여를 하고 부소장으로 계시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관련되는 여러 가지 대선과 관련되는 뭐 여론조사를 하거나 민심의 추이를 살필 때 이런 대외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선거의 네. 말씀입니까? 네.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국제 관계도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격변기에 처해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더 지금 국민의 관심을 끌고 저희 모든 후보들이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렇죠.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네.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제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교와 내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함께 굴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미 관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기조 변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대외적으로 커다란 기조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 국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가 역시 변화 속에서도 안정, 네. 안정의 바탕 위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나타났듯이 샌디라는 네. 슈퍼 허리케인이 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초당적인 대처, 네. 즉 위기의 리더십, 잘 준비된 대통령 이런 것들이 많이 먹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알게 모르게 많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협상 의제로서는 뭐 여러 가지 중에 특히 뭐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우리로서는 당면 과제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고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미 간에 지금 뭐 지난번 미사일 지침은 이제 네. 개정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가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원래는 2012년 4월 달에 그걸 전환하게 돼 있던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네. 좀 연기를 해갖고 15년 12월 1일부로 네. 전환을 하게 한 3년 반 정도 늦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국방력에 대한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은 반드시 예정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자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네. 차질 없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가운데에서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은 보완해 나가면서 이것을 꼭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다른 건 뭐 원자력 협력 협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014년 3월이 만기가 되는데요. 네. 그 전에 하고 국회 동의까지 얻으려면 내년도에 바로 이걸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협상이 되고 있지만 네. 이건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섭 시간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요점은 우리의 원자력에 관한 평화적 이용 권리를 어떻게 네. 확보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우려하는 핵 비확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는 핵 비확산을 더 확보하는 문제 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하느냐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제 그 과거의 노무현 김정일 회담의 내용 중에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북한의 핵을 우리가 인용을 하고 또 우리의 핵 개발을 뭐 상대적으로 인용한다 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새누리당의 대북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네. 그 정상회담 내용에서 그 핵 문제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됐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네. 그 일부 우리 국내 여론 중에 북한의 핵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다 네. 하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네. 사고방식이고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거보다는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된다. 북한의 핵 의지, 핵 야욕은 포기되어야 된다 네. 하는 입장을 갖고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인 남북 관계는 지금보다는 개선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그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하면 우리가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3,000불까지 올려주도록 지원을 하겠다 하는 네. 겁니다. 근데 이 비핵화의 문제는 그 전에 20년간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해결이 안 된 문제입니다. 이것을 맨 앞에 갖다 놓고 네. 비핵화가 해결돼야 다른 게 된다 하는 식으로 되니까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의해서 예속화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의존도가 심화된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난국을 타개할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은 네. 우리가 대북 관계에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도에 의하면 그 박근혜 후보가 14선언의 전체적인 기조는 동의를 하면서 일부 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NLL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어떤 군사적인 또 향후에 이제 이용에 관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될 수 있는 14선언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은 네.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약속이 의미가 없다 하는 데서 네. 출발하는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기존의 약속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4가지입니다. 7.4 공동성명, 92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그다음에 14 공동선언 이렇게 네. 있는 있는 것이죠. 근데 14 공동선언은 들어가는 그 경제협력에 추산되는 금액이 뭐 30조 원에서 뭐 100조 원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의
재정적 부담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일 수가 있다. 네. 또 거기에는 NLL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에 대해서 이 NLL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 재정적 부담이 많이 드는 것은 국민에게 다시 묻겠다. 네. 즉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곳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겠다. 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14선언을 지키겠다. 기본적으로는 14선언을 존중하면서 지키되 몇 가지 체크할 것은 체크하면서 가겠다. 그런 입장이죠. 네. 그 계속 그 한미 관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우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그 분담금 문제가 또 우리가 계속 좀 증액되리라는 그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지난번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우리의 분담률을 최소 50%로 그렇죠. 해달라 이제 그런 말이 나와서 그게 이제 상당히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미 정부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안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측 설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방위비 분담금 내용은 2009년에서 13년까지 5년간 일단 돼 있는데요. 그것의 기준은 매년 전년도 분담금에 더하기 전전년도의 물가 상승률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를 초과하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틀은 아마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새로운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협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협상할 때 몇 가지 이제 기준, 원칙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우리의 물론 재정적 부담 능력이죠. 이거를 우리가 능력이 훨씬 넘는 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그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분담금 저희 그 액수와 비율을 정해나갈 것입니다. 그 대북 정책의 특정에서 보면 그 오바마 2기가 지금 초선 때의 오바마 정부와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지 또 그에 따라 우리의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1기 때 정부는 지금 현 정부하고 그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소위 인내적 인내,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는 말을 썼었죠. 그것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이 먼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미국이 맨 처음에 오바마 정부 때는 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여러 가지 미국의 기대에 져버리는 그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29일 날 합의한 거를 4월 13일인가 4일 날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또 미국 애들을 완전히 져버린 것이죠. 그럼 앞으로 오바마 정부는 어떠한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이냐. 물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잘 나서진 않으려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관여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북 정책을 쓰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한미 간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립하는 대북 정책을 미국은 지지하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그 대북 내지는 한반도 외교 정책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뭐 비난하거나 선거용이 아니고 사실 저는 전에는 어느 분이 되시건 간에 요 다음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현재 그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그 중간 어디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그 문안 두 후보의 공약을 볼 때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좌측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예컨대 뭐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뭐 특히 ISD 그러니까 투자자 정부 그 분쟁 해결 절차를 삽입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독소 조항이다라는 그런 그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사실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가 된 거지만
필요한 부분은 재협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용어는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재협상이냐 뭐 보완 협상이냐 하건 간에 손볼 곳이 있으면 손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전면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것은 면밀한 검토에 따른 조치가 뒤따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한중 관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진핑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중국 자체의 그 지도층의 변화보다도 앞으로 그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소위 그 아시아 회귀 정책 또는 아시아 중시 정책, 요새는 이제 리밸런싱, 재균형 정책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는 게 중국을 봉쇄 내지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혼자서 국제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미중 간의 무역고도 미국이 2천억 불 정도 적자입니다. 전체는 4천억 불이고요. 또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1조 불 이상 갖고 있습니다. 서로 밀접한 것이죠. 그래서 협력의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이 협력과 갈등의 요소를 다 갖고 있을 때 우리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중국 관계에서 굉장히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 대담에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 특히 최근에 뭐 서해안의 중국 어선의 조업 문제라든지 지난번 김영환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좀 미봉적인 그런 그 해결을 보면서 그 중국의 패권에 대응하는 우리의 어떤 외교 정책의 근본 기조에 관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데요. 어떤 전환과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저희하고 지난 20년간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을 해왔죠. 지금부터는 정치, 안보적으로도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쓰고 있는데 용어는 실제로는 전략적이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 간이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하는 것은 한반도 장래의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우리의 주도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권 문제 같은 것은 이것을 바로 한중 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건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건 꼭 우리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다른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도 중국의 인권을 얘기하고 앞으로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이 인권 문제를 많이 얘기할 겁니다. 이것은 중국이 앞으로 보다 나은 민주적 국가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의 조업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중국 내 그 연안 내 그 어류를 좀 더 늘리는 문제, 다음에 중국의 그 강이라든지 이런 공장 지역의 폐수 처리, 즉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일본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중국에게 한국이 정말 중국한테 필요한 나라구나, 도움이 되는 나라구나, 안보뿐만 아니고 경제, 환경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때 한중 관계는 굉장히 건설적으로 그리고 건전하게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는 것이 대중 외교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조차 인권을 용기 있게 제시하는 것이 이제 설린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분석은 아주 인상적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사실 북한 인권법에 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가 최근에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선 공약처럼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 17대 국회 때부터 새누리당이 이제 북한 인권법을 그 발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 민주당은 이제 소위 그걸 북한한테 이제 지원을 하는 다른 차원의 이제 법을 냈는데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야당의 논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의 인권이 오히려 열악해진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반발을 일으켜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인권위원회, 유엔 산하의 인권위원회에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기권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서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에 우리가 찬성을 하고 있고 네. 공동 발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라는 건 북한 주민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할 때 물론 교섭은 북한 정권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은 북한 주민한테 항상 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곧 북한 주민의 생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의 인권이라는 게 꼭 뭐 정치범에 대한 인권이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또 그분들의 평소에 그 영양 상태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네. 이런 걸 개선하는 것도 다 인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대북 정책, 이것이 앞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탈북자는 우리의 대북 정책에 관한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인데요. 그에 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수용, 현재의 수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태까지 한 2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네. 그 중에 반 이상이 그 소위 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즉,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최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또 나머지 분들은 차상위 계층이라 그래서 역시 빈곤층에 네, 속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하는 것에 척도가 된다 네. 이겁니다.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가든가 다시 재입국하는 사례, 물론 재입국하는 사례는 좀 다르다고 네. 여러 가지 공작이 있다고 보지만요. 어쨌든 제3국으로 가는 이러한 현상, 이것에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고 네.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된다.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그 인식에 입각해서 박근혜 후보께서 그 탈북민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개선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 지원에는 뭐 예컨대 뭐 차세대 관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 그 빈곤층이 이제 그 어떤 그 자기 신분 상승이라 그럴까요? 이 사회적인 이제 신분을 바꾸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데는 교육료를 빼놓을 수가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탈북민의 자녀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2만 4천 명 중에 한 2,200명 정도가 초, 중, 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 뭐 1,200명이 네. 있지만 조금 별도로 하고, 그럼 이들에 대한 교육 실태를 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네. 우리 탈북민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대부분 왕따인데 왕따가 되는 네. 제일 큰 이유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 이런 것보다도요. 네. 그런데 얘네들을 위해서는 사실 별도의 그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네. 대안학교도 있고 또 저기 방과후 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안학교에서 그 혜택을 받는 애들은 뭐 6.9%밖에 안 되고요. 네. 다음에 그 방과후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18.4%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방과후 학교의 그 카리큘럼을 봤더니 네. 뭐 요가, 댄스 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애들을 그 시간 봐준다는 정도의 네. 의미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탈북민들은 계속 빈곤의 악순환, 즉 이 사회의 극빈층으로 전락을 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네. 이래서는 절대로 저희가 그 탈북민들을 그 정말 통일의 여군으로 키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네.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그와 관련된 어떤 특별 프로그램도 지금 추진 중이신데요. 좀 이 기회를 통해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날 네. 제가 그 북한 이탈 주민 재단 그리고 EBS 교육방송이죠. 그리고 저하고 3자 간의 그 탈북민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그 협력 각서, 네. 양해 각서 이것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청소년들의 그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제작을 해야 되고 그 인적 자원도 공급을 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는 너무 이제 예산 지원이라든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큰 효과를 거두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제가 그 EBS의 역할에 대해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EBS는 꼭 탈북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문어직 공교육의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우선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교육 지원을 위해서 EBS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저의 이러한 뜻에 그 지원재단하고 EBS 측에서 적극 협력해갖고 지난 10월 30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죠. 뭐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융합해서 앞으로 우리 통일 과정에서 훌륭한 그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믿고 이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패권을 추구하는 양강의 치열한 권력 각축 속에서 한반도의 선택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의 많은 그 궁금증과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심윤조 의원님 대담을 통해서 한 손에는 망원경으로 전체적인 정세를 극복해 나갈 그런 청사진을 또 제시를 해주시면서 또 한 손에는 현미경으로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할 정치, 경제적인 의제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은 동시에 이제 차기 권력자를 확정하였는데요. 앞으로 양국은 중국, 미국 그 이른바 G2 양강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군사적 위상 제고를 위해 두 나라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패권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듯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실리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정부와 정치권의 좀 더 냉철하고 또 성숙한 고민과 접근을 기대합니다. 심윤조 의원님과 함께한 국회 생생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